한국이 뭐길래 이 난리냐? 한국 잠수함은 모두 가짜다. 독일이 내놓은 충격적인 발언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얼마 가지 않아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는데요. 한화의 손절로 사면 초과가 된 독일이 쥐구멍에 몰린 끝에 내놓은 황당한 뉴스였습니다. 도대체 독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7분. 그 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최종 검증회의는 오전부터 길게 이어졌고 냉방이 과하게 가동된 회의실 공기가 목덜미를 계속 파고들었으며 나는 그 찬 공기 속에서 양측 제안서를 번갈아 보며 이 자리가 어떻게 끝날지를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35년 동안 잠수함 설계와 검증 일을 해왔으니 도면 한 장만 봐도 어디가 핵심이고 어디가 허점인지 눈에 들어왔고 오늘 이 회의도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바꿨어요. 대형 스크린에 도면 두 장이 나란히 떴는데 왼쪽이 독일 설계도였고 오른쪽이 한국 측이 제출한 자료였습니다. 그는 두 도면 사이의 특정 구획을 레이저 포인터로 짚으며 복제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크기였는데 회의실 안이 한꺼번에 조용해졌고 나는 그 정적 속에서 포인터빛이 두 도면 위를 오가는 걸 봤어요. 포인터가 멈추는 지점마다 구획 번호가 겹쳐 보이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그걸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평가위원들이 서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국 측 자료를 다시 꺼냈어요. 검증위원장으로서 내가 가진 것은 수치와 기록이었고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35년 동안 내 자리를 지탱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두 도면이 그렇게 나란히 놓이자 처음 보는 사람도 닮았다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그 생각을 즉시 밀어냈어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었으니까요. 위원 한 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검증 대상에서 한국을 즉시 제외해야 한다고 했는데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고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나는 그 반응을 보면서 이 방향이 굳어지기 전에 뭔가 말을 해야 한다고 느꼈는데 말이 나오기 전에 한국 측 자리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국 생산 책임자가 자리에서 일어선 건 조용한 동작이었어요. 서두르는 기색도 없었고 항의하는 몸짓도 아니었는데 그가 앞에 놓인 자료를 덮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 눈이 갔습니다. 박준혁이라고 이름이 적힌 명함을 봤던 기억이 났는데 그는 화면을 보지 않고 말했어요. 복제품이라면 90일 뒤에도 같은 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공장과 배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덧붙이지 않았어요. 회의실 안이 잠깐 멈췄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화면을 봤어요. 독일 대표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시간 끌기라고 했어요. 검증이 끝나야 할 자리에서 현장 방문을 새로 제안하는 건 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양측을 번갈아 보면서 이 자리에서 내가 중단 결정을 내리면 한국은 이의를 제기할 시간도 없이 탈락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그게 잘못된 결론이라는 생각이 그 순간까지는 들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측 수석 대표가 먼저 말을 꺼낸 건 그 침묵이 길어지던 순간이었어요. 양측에 동일한 90일을 주고 실무를 검증하겠다고 했는데 회의실 안 분위기가 예상 밖으로 그 제안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나는 검증위원장으로서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60조 규모의 계약이었고 캐나다 해군의 향후 30년이 걸린 결정이었으며 검증되지 않은 복제품 의혹을 들은 상태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거짓을 직접 밝혀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판단에서 나온 건지 자존심에서 나온 건지 그 순간에는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나는 검증위원장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정회됐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복도 쪽에서 낮은 대화 소리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의자 끄는 소리가 나고 서류 묶음이 닫히는 소리가 겹쳤으며 나는 자료를 정리하며 일어섰는데 박준혁이 출구 쪽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시선이 마주쳤고 그는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90일 안에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그가 말했어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였는데 위원장님은 한국을 검사하러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독일이 옳다는 걸 확인하러 오시는 겁니까? 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복도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냉방 소리가 낮게 깔렸으며 박준혁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걸 보면서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말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용접 측정기가 가방 안에 있다는 게 손끝으로 느껴졌어요. 40년 동안 독일 조선소에서 일한 아버지가 내게 건넨 그것은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잊지 말라는 뜻이었는데 나는 그걸 쥐면서 그 기준이 이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준혁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그 질문이 복도 공기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킬로 돌아온 건 회의가 끝나고 이틀이 지나서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 측 제출 자료를 다시 펼쳐봤는데 읽을수록 도면 구획이 눈에 걸렸어요.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건 사실이었고 그게 복제인지 아닌지는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창밖으로 구름이 깔리는 걸 보면서 이미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스스로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킬 조선소 단지 외곽에 아버지가 일했던 건물이 아직 남아있었어요. 지금은 쓰지 않는 구간이었는데 외벽이 녹슬었고 입구 유리에 먼지가 앉아있었으며 냉각팬 소리가 어디선가 낮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가방 안을 뒤졌어요. 아버지의 용접 측정기가 손에 잡혔습니다. 금속 표면이 차가웠는데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에른스트는 이것을 쓸 때마다 독일 잠수함은 세계의 기준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 말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입구 쪽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녹슨 금속 냄새가 섞인 바람이었는데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이 조선소에 처음 왔을 때도 이런 냄새가 났다는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 냄새가 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것을 만든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믿었고 지금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믿는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불편하게 걸렸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클라라였습니다. 딸이 전화를 먼저 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화면에 이름이 뜨는 걸 보면서 손이 잠깐 멈췄어요. 몇 년 전 클라라가 한국 조선업 공동연구를 택했을 때 나는 독일에서 배운 사람이 왜 후발국에 가느냐고 했습니다. 그 말이 모욕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거두지 않았고 그날 이후 둘 사이의 연락이 거의 끊겼어요.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이번 캐나다 검증단에 합류했다고 했어요. 국제성급기관 재료공학자 자격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건조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측정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클라라가 합류한다는 건 이번 검증 내내 딸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뜻이었는데 그게 불편한 이유가 딸과의 관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 순간에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클라라가 말을 이었어요. 이번 평가에서도 국적을 먼저 볼 거냐고 했는데 질문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나는 숫자를 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선소 외벽에 기대어 서 있는데 바람이 다시 불면서 냉각팬 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어요. 클라라가 이번 검증에 들어온다는 건 내 판단이 딸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다는 뜻이었는데 나는 그 가능성을 빠르게 밀어냈습니다. 숫자가 맞으면 결론은 하나니까요. 그 결론이 어디를 향하든 숫자가 이끄는 쪽을 따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지금 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독일 측이 보내온 생산 자료를 펼친 건 저녁이 되어서였어요. 캐나다 1번함 건조 일정이 표 안에 정리되어 있었는데 나는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특정 시점 슬롯에 이상한 표시가 있었어요. 건조 구간이 비어 있는데 비고란에 조정 예정이라는 말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칸을 한동안 봤어요. 슬롯이 비어 있다는 건 해당 시기에 도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인데 60조 규모 계약의 핵심 일정이 조정 예정이라는 두 글자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책상 위를 하얗게 비추고 있었고 자료 위로 그 빛이 고르게 퍼져 있었는데 나는 그 빛 아래에서 표를 다시 처음부터 넘겨봤어요. 다른 구간들은 도크 번호와 작업 인원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데 그 슬롯만 달랐습니다. 담당자에게 연락해 확인하려다가 멈췄어요. 행정 오류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서 초안 자료에 빈 슬롯이 생기는 건 흔한 일이었고 최종본에서 수정될 내용을 미리 문제 삼는 건 검증위원장으로서 편향된 인상을 줄 수 있었어요. 나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그 칸을 더 보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덮고 나서도 그 빈 슬롯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행정 오류라고 정리했는데 그게 정리가 아니라 덮는 것이었는지 조명이 꺼진 방 안에서 측정기를 손에 쥔 채 그 차이를 따지고 있었어요. 측정기 표면이 여전히 차가웠는데 그 차가움이 조금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캐나다 측이 양측에 통보한 검증 조건은 단순했습니다. 광고 자료와 모형을 금지하고 실제 생산 라인, 압력선체 시험체, 핵심 부품 공급망, 고장 복구 능력과 납기 계획을 현장에서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그 조건을 읽으며 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준비된 쇼룸이 아니라 실제 공장을 봐야 한다는 원칙은 내가 검증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켜온 것이었으니까요. 독일 대표는 방문 일정을 미리 고정하자고 요구했어요. 사전 통보 없이 들이닥치면 현장 안전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대형 조선소에는 외부인 출입 절차가 있고 그걸 무시하면 오히려 검증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었어요. 나는 독일 대표의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일정 조율을 시작하려 했는데 그 순간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 오셔도 된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고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는데 독일 대표가 즉각 허세라고 했어요. 준비된 것만 보여주겠다는 속셈이 빤하다고 했는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박준혁의 표정을 봤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반박하지도 않았고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으며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담담함이 이상하게 오래 눈에 걸렸습니다. 나는 허세라는 독일 대표의 판단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준비 없이 외부 검증을 받겠다고 선언하는 건 보여줄 것이 있거나 아니면 잃을 것이 없거나 둘 중 하나인데 한국이 전자일 가능성은 내 경험상 낮다고 봤습니다. 후발 조선국이 독일과 같은 테이블에 오른 것만으로도 이미 과분한 자리라는 생각이 그 판단 뒤에 깔려 있었는데 나는 그 생각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예정된 한국 방문을 이틀 앞당기기로 결심한 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였습니다. 박준혁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걸렸어요. 사전 통보 없이 오셔도 된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그 결심이 검증 원칙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 말을 틀렸다고 증명하고 싶어서인지 비행기 좌석에 앉으면서도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비행기였어요. 기내가 어두웠고 승객 대부분이 자고 있었으며 나는 창밖으로 깔린 어둠을 보면서 한국 측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제에 도착했을 때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았어요. 항구 쪽에서 짠 바람이 불어왔는데 새벽 바람이라 온도가 낮았고 조선소 입구 주차장에는 아직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나는 경비실에서 절차를 마치고 작업 현장으로 들어섰어요. 전시용 구역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바닥에 기름 자국이 있었고 천장에서 냉각수가 떨어진 흔적이 있었으며 용접 연기 냄새가 공기 전체에 배어 있었어요. 어떤 냄새는 며칠이 지나도 배어 있는데 이건 그런 종류의 냄새였습니다. 야간조가 교대하는 중이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출입구 쪽으로 나오고 있었고 반대 방향에서 다음 조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교차하는 흐름 속에서 잠수함 블록 하나가 도크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시용 모형이 아니었어요. 표면에 작업 흔적이 남아 있었고 블록 옆에 공구함이 열린 채 있었으며 누군가 방금 전까지 거기 있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작업자를 붙잡았어요. 그 블록의 생산 번호를 물었는데 그는 잠깐 나를 보더니 번호를 말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 대조했어요. 일치했습니다. 다른 블록으로 갔어요. 같은 방식으로 물었는데 또 일치했습니다. 세 번째 블록까지 확인했는데 전부 기록과 맞았어요. 나는 그 결과를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전시용 준비를 했다면 이 시간에 이 상태일 수는 없었어요. 새벽 교대 시간에 맞춰 생산 번호까지 조작하는 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제라는 건데 실제라는 결론이 내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걸렸어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었는데 그 둘의 차이를 의식한 건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박준혁이 입구 쪽에서 나타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그는 현장복 차림이었는데 넥타이는 없었고 숨이 약간 가빠 있었으며 머리가 완전히 정돈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새벽에 급하게 연락을 받고 나온 티가 났어요. 그는 나를 보더니 말없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먼저 말했어요. 오늘은 운이 좋았던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박준혁이 나를 봤어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반박인지 인정인지 알 수 없었는데 나는 그걸 확인하려다가 멈췄어요. 대신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이 가장 숨기고 싶어할 기록부터 보겠다고 했어요.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무표정이 이상하게 더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반박하거나 항의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더 걸렸습니다. 조선소 밖으로 나오자 아침 햇빛이 도크 위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었고 바다 냄새와 용접 연기 냄새가 섞였으며 나는 차에 오르면서 오늘 본 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준비된 쇼룸이 아니었어요. 그건 분명했는데 분명하다는 사실이 내 판단을 어느 방향으로 바꿔야 하는지는 그 순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았던 겁니다. 라고 내가 말했는데 그 말이 박준혁에게 한 말인지 아니면 나 자신에게 한 말인지 거제 항구를 빠져나오는 내내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한국이 가장 숨기고 싶어할 기록이 무엇인지는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완성품이 아니라 실패한 것들이었어요. 폐기된 압력선체 용접 시편, 불량 판정서, 재작업 기록, 품질사고 보고서, 어느 조선소든 그것들은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고 외부에 보여주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박준혁에게 그것을 전부 제출하라고 했어요. 회의실에서 요구서를 건넬 때 그의 표정을 봤는데 잠깐 난처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어느 기업이든 실패 기록을 경쟁 검증 자리에 꺼내놓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그 난처함이 거절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1시간만 달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알겠다고 했어요. 회의실 밖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독일 대표가 옆으로 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한국이 뭘 꺼내든 이미 준비된 자료일 거라고 했어요. 실패 기록을 보여주겠다는 건 보여줘도 문제 없는 것만 골라뒀다는 뜻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는 않았어요. 검증위원장이 한쪽 의견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면서도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 두 가지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1시간 뒤 박준혁이 데려간 곳은 주 생산동 뒤편이었어요. 건물 외관이 낡았고 입구에 잠금 장치가 2개 달려 있었으며 안으로 들어서자 선반이 벽면을 따라 이어져 있었습니다. 선반 위에 번호가 붙은 상자들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냄새가 달랐어요. 오래된 금속과 종이가 섞인 냄새였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서 오랫동안 쌓인 것들의 냄새였습니다. 조명이 형광등이었는데 한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선반 위 상자들 위로 불규칙하게 번졌어요. 박준혁이 선반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연도별로 분류되어 있었고 각 상자의 분량 유형이 표기되어 있었어요. 나는 상자를 하나 꺼내 열었습니다. 용접 시편이 들어있었는데 표면에 균열 흔적이 있었고 판정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었어요. 날짜가 찍혀 있었고 검사자 서명이 있었으며 불량 원인이 항목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예상보다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자가 선반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연도가 오래된 것일수록 상자가 두꺼웠습니다. 역시 완벽한 기술은 아니군. 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박준혁이 그 말을 들었는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록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한 시편씩 판정서와 대조하면서 분량 유형을 분류했는데 읽다 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분량 유형이 반복되지 않았어요. 특정 용접 조건에서 균열이 발생한 기록이 있었는데 그 다음 연도부터 그 조건이 설계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른 분량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함이 발견될 때마다 용접 순서가 바뀌었고 검사 방식이 수정됐으며 일부는 협력업체 자체가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페이지를 다시 앞으로 넘겼어요.
처음 연도의 분량과 가장 최근 연도의 분량이 종류 자체가 달랐습니다. 같은 실수가 2번 나오지 않는 기록이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걸렸어요. 반박하려면 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 기록이 많다는 건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상자를 넘길수록 그 반박이 점점 얕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나는 박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왜 경쟁자에게 실패를 전부 보여주느냐고 했어요. 박준혁이 나를 봤습니다. 잠깐이었는데 그 눈빛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의 것이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감추면 보고서에서는 없어집니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잠수함 안에서는 다시 나타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창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이 다시 한번 떨렸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반박하려다가 멈췄어요. 같은 실패가 2번 나오지 않는다는 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실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실패할 때마다 공정 전체를 다시 짰다는 뜻이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실패를 숨기지 않는 문화가 조직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건 저녁이 되어서였어요. 나는 독일 측에도 동일한 불량 이력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검증의 공정성을 위해 양측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었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감정이 섞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문을 보내고 나서 잠시 앉아있는데 불량품 창고 안 냄새가 아직 코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금속과 종이 냄새였는데 그게 실패의 냄새가 아니라 기록의 냄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일 본사에서 답장이 온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나는 메일을 열었는데 읽는 속도가 느려졌어요. 기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일부 공개를 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부 불량 이력은 내부 감사 자료에 해당하며 외부 검증 절차에서 강제 제출 의무가 없다는 문장이 뒤따랐어요. 나는 그 메일을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거제 항구 쪽으로 크레인이 보였고 그 아래로 선박이 정박해 있었으며 아침 햇빛이 물 위에서 번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잠금 장치가 2개 달린 창고 문을 열었고 독일은 메일 한 장으로 닫았습니다. 처음으로 가짜라 불린 쪽이 더 많은 것을 꺼내놓은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어요. 메일창을 다시 열었습니다. 기업기밀이라는 단어를 다시 읽었는데 불량품 창고 선반 위 상자들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어요. 기업기밀과 감춘 실패가 같은 뜻인지 다른 뜻인지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건 거제 방문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서였습니다. 나는 숙소 책상 앞에 앉아 캐나다 1번함 생산 가능 시점을 직접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검증위원장으로서 양측 일정을 동시에 들여다보는 건 당연한 절차였고 독일 측 자료를 펼쳐놓고 숫자를 대입하는 작업은 내가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독일 조선소의 현재 수주 잔량과 도크, 가동률을 보면 캐나다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는데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독일 해군 물량이었어요. 자국 해군 발주 일정과 해외 고객 물량을 같은 표 안에 넣자 숫자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크 가동 일정이 겹쳤어요. 캐나다 1번함이 들어가야 할 시기에 이미 다른 계약 물량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그 겹침이 단순한 착오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지 계산만으로는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독일 사업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했어요. 캐나다 1번함이 어느 도크에서 건조되는지 물었는데 답이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메일이 왔는데 증설 예정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나는 그 답을 읽고 다시 물었습니다. 증설이 언제 완료되는지, 어느 부지에서 진행되는지 물었는데 이번엔 유럽 협력 생산이라는 말이 돌아왔어요. 구체적인 조선소 이름이 없었습니다. 나는 3번째 메일을 보냈어요. 협력 생산에 참여하는 조선소 이름과 계약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유연한 배치라는 답이 왔습니다. 3번의 질문에 3가지 다른 표현이 돌아왔는데 전부 같은 뜻이었어요. 확정된 것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메일을 닫고 잠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킬 항구가 보였는데 크레인이 서 있었고 그 아래로 선박 한 척이 정박해 있었으며 오후 햇빛이 수면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60조 규모 계약에 일본함이 들어갈 도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를 따지고 있었어요. 가능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계약 전 단계에서 도크를 먼저 비워두는 건 자원 낭비일 수 있었고, 계약이 성사되면 일정을 조율하는 방식은 업계에서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이 맞다면 왜 매일마다 답이 달라지는 건지가 걸렸습니다. 나는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사업 책임자가 받았는데 목소리가 처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캐나다 일본함 건조 확정 라인이 지금 이 시점에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물었는데 전화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어요. 당신은 독일인인데 경쟁국에 유리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는데 그 낮음이 압박이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손이 잠깐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나는 독일인이었고 독일 조선업이 이 계약을 따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검증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 사실을 지워주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보고서 제출을 하루 미루기로 했어요. 하루 안에 독일 측이 확정 생산 라인을 제시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었고 그 하루가 절차상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검증위원회 공용 서버에 접속했을 때 이미 올라와 있는 공식 질의가 있었어요. 클라라였습니다. 생산 슬롯 충돌 가능성을 수치로 정리해 올려놓은 문서였는데 내가 전날 계산한 것과 같은 내용이었어요. 독일 해군 발주 일정과 해외 고객 물량을 대입했을 때 캐나다 일본함 건조 시기와 도크 가동 일정이 겹친다는 내용이었는데 공용 서버에 올라갔다는 건 검증위원 전원이 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그 문서를 보면서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클라라가 이걸 올렸다는 건 내가 하루를 미루는 사이에 딸이 먼저 공식화한 것이었는데 그 타이밍이 우연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화상회의 요청이 온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클라라였습니다. 화면이 연결됐을 때 딸의 표정이 굳어 있었는데 나는 그 표정을 보면서 이게 부녀 간의 대화가 아니라 검증위원회 내부 충돌이라는 걸 알았어요. 클라라가 먼저 말했습니다. 공용 서버에 올린 건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했어요. 검증위원으로서 발견한 사실을 공유하는 건 의무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건조했습니다. 나는 확인 중이었다고 했어요. 하루 안에 독일 측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는데 클라라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빠가 틀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확인하고도 지우려는 게 문제라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화면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 말에 반박하려다가 멈췄어요. 지우려 한 게 아니라 하루를 기다린 것이었는데 그 하루가 기다림인지 덮음인지 그 순간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독일 측에 48시간 내 실물 생산 계획을 제출하라는 강제 명령을 내렸어요. 처음으로 독일 측에 압박을 넣는 공식 명령이었는데 명령서에 서명하면서 사업 책임자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독일인인데 경쟁국에 유리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명령서를 전송하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킬 항구 위로 저녁빛이 내려앉고 있었는데 크레인 그림자가 수면 위로 길게 뻗어 있었어요. 48시간이라는 숫자가 그 그림자 위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블라인드 검증을 제안한 건 내 쪽이었습니다. 양측 압력선체 시험체에 국가와 업체명을 전부 가리고 번호만 붙이자고 했어요. 검증위원장으로서 편향 없이 판단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35년 경력이라면 용접 패턴만 보고도 어느 나라 시편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독일 용접 방식에는 고유한 패턴이 있었고 나는 그것을 수십 년 동안 봐왔으며 번호만 붙여놔도 어느 게 독일 것인지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아낸다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알아낸 뒤에 그게 더 우수하다는 걸 숫자로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순서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검증을 설계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험 전날 나는 시편들을 한 줄로 늘어놓고 천천히 살폈어요. 시험장 안은 냉방이 3개 가동되고 있었고 금속 냄새가 공기 아래쪽에 깔려 있었으며 형광등이 시편 표면을 고르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용접 비드의 폭과 높이, 열 영향부의 경계선, 표면 마감 방식이 각 시편마다 달랐는데 두 번째 시편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비드 패턴이 눈에 익었습니다. 킬 조선소에서 수십 번 봐온 방식이었는데 나는 그 시편에 손을 얹었어요. 금속 표면이 차가웠습니다. 비드 사이의 간격, 열이 식으면서 생기는 미세한 수축 흔적, 마감 처리 방향이 전부 내가 아는 방식이었어요. 나는 속으로 2번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게 독일 시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반복 압력을 가하는 구간이 먼저였어요. 수치가 올라갈수록 각 시편의 변형 데이터가 화면에 찍혔는데 초반에는 두 시편 모두 안정적이었습니다. 나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봤어요.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변형 시험 구간으로 넘어가면서 이번 시편의 수치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세한 편차였어요. 처음에는 측정 오차 범위 아니었는데 시험이 진행될수록 편차가 커졌습니다. 나는 팔짱을 풀었어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수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번 시편이 한계 조건에 가까워지는 동안 다른 시편은 수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 일정함이 이상하게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안정적이라는 게 좋은 결과인데 그게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건 내가 어느 쪽을 바라고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었는데 그 생각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머릿속 한쪽에 묻어뒀습니다. 시험이 종료됐어요. 실내 공기가 묵직하게 깔렸고 냉각팬 소리가 낮게 돌아갔으며 나는 결과표를 받아들고 첫 줄부터 읽었습니다. 봉인을 푸는 건 내가 직접 했어요. 규칙이었습니다. 내가 제안한 검증이었으니 봉인도 내가 열어야 했어요. 1번 시편 옆에 붙은 스티커를 떼는 순간 한국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나는 잠깐 멈췄어요. 2번 시편 스티커를 떼자 독일이라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나는 그 글자를 보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독일이라고 확신했던 시편이 한계 조건에서 편차를 보인 것이었고 가장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한 시편이 한국 것이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즉각 시험 조건 탓이라고 했어요. 극한 하중 설정이 실제 운용 조건과 맞지 않는다고 했고 재시험을 요구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는데 그 힘이 자신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나는 그 요구를 들으면서 결과표를 다시 봤습니다. 재시험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조건을 내가 직접 설계했으니까요. 내가 설계한 조건이 편향됐다고 인정하는 건 검증 전체를 내가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재시험 요구를 거절했어요. 독일 대표가 나를 봤는데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항의가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종류의 시선이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그 순간에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시험장 밖으로 나오자 복도가 서늘했어요. 형광등 빛이 바닥에 고르게 깔렸는데 나는 그 빛 아래에서 결과표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선명했어요. 내가 35년 동안 봐온 용접 패턴이 이 시험에서 틀렸다는 게 숫자로 적혀 있었는데 그 숫자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내 손에 없었습니다. 패턴을 읽는 눈이 틀렸거나 아니면 한국이 그 패턴을 넘어섰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어느 쪽이든 결론이 같다는 게 이상하게 불편했어요. 박준혁이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이 결과를 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자랑하는 기색이 없었고 안도하는 표정도 아니었으며 그냥 결과표 쪽을 보고 있었어요. 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 기뻐하거나 안도하는 기색이 없다는 게 이 사람의 방식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자제력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쪽으로 걸어가자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위원장님, 쇠조각에는 굵기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복도 안이 조용해졌어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결과표를 손에 쥔 채 복도에 서 있었는데 아버지의 용접 측정기가 가방 안에 있다는 게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독일 잠수함은 세계의 기준이라고 했던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겹쳐졌는데 그 말과 지금 손에 쥔 결과표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 순간에는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박준혁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 출입문이 열렸다가 닫혔는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나는 결과표를 접어 가방에 넣으면서 35년이라는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35년 동안 봐온 것들이 오늘 이 복도에서 처음으로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다름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를 따지려다가 멈췄어요. 따지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30년치 설계 변경 이력을 요구하기로 했어요. 한국 기술의 뿌리를 파헤치면 아직 반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검증위원장의 판단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는 가방을 들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 내내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30년치 설계 변경 이력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건 블라인드 시험 결과가 나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검증위원장으로서 기술 계보를 확인하는 건 정당한 절차였어요. 한국 잠수함 기술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추적하면 복제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그 추적이 블라인드 시험에서 내가 틀린 것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경로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자료가 도착한 건 사흘 뒤였습니다. 상자 2개 분량이었는데 연도별로 묶인 도면 묶음과 설계 변경 기록지가 빼곡하게 들어있었어요. 나는 가장 오래된 것부터 펼쳤습니다. 초기 한국 잠수함 설계도였는데 첫 장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해외 기술 도입 기록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기술이 초기 설계에 반영됐다는 내용이었는데 날짜와 출처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나는 그 기록을 들고 박준혁을 호출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자료를 그의 앞에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결국 여기서 시작했군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자 기술이라고 합니까? 라고 했는데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박준혁이 자료를 봤습니다.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했어요. 배웠습니다. 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부정하거나 설명하려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이 이상하게 반박하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박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선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세대별로 묶인 도면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초기 설계부터 가장 최근 것까지 나란히 놓였는데 나는 그 도면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비슷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박준혁이 특정 구획을 손으로 짚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설명이라기보다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초기 설계에서 도입된 기술이 다음 세대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손가락 하나로 보여줬습니다. 도입된 부분이 한 세대가 지나면서 수정됐고 두 세대가 지나면서 구조 자체가 달라져 있었어요. 세 세대째에는 원래 도입했던 방식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면을 따라가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훔치면 그대로 남지만 배우면 다음 것이 나옵니다. 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일정했는데 그 일정함이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얹어놓는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반박하려 했어요. 배웠다는 것 자체가 출발점이 남의 것이라는 증거라고 말하려 했는데 도면을 보면서 그 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를 따지다가 멈췄습니다. 독일 제안서의 핵심 부품 공급망이 떠올랐어요. 여러 나라 업체로 흩어져 있었는데 독일 기술이라고 불리는 것들 중 상당 부분이 외부에서 조달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반박하려던 말이 더 이상 앞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회의실을 나온 건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나는 숙소 쪽으로 걷다가 거제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벤치에 잠깐 앉았어요. 바람이 불었고 바다 냄새가 올라왔으며 멀리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배웠다는 것이 가짜의 증거가 되는 건지를 따지고 있었는데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숙소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라라였어요.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낡아 보였습니다. 클라라가 다가와 벤치 옆에 섰어요. 말이 없었는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하려고 가져왔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건조했는데 그 건조함 안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았어요. 겉면이 낡았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으며 봉투 위에 에른스트 슈타이너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나는 클라라를 봤는데 그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어디서 난 거냐고 물으려다가 멈췄습니다. 클라라가 걸어가면서 말했어요. 박준혁 씨가 전해달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바람이 한 번 불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손에 쥔 채 항구를 봤어요. 크레인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아래로 선박이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 열어보지 않았는데 손끝에서 종이에 거친 촉감이 느껴졌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박준혁이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오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낡은 작업 수첩이 나왔는데 표지에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4년이었어요. 나는 첫 장을 넘기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1994년에 한국에 왔다는 걸 나는 알지 못했어요. 30년치 설계 변경 이력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건 블라인드 시험 결과가 나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검증위원장으로서 기술 계보를 확인하는 건 정당한 절차였어요. 한국 잠수함 기술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추적하면 복제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그 추적이 블라인드 시험에서 내가 틀린 것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경로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자료가 도착한 건 사흘 뒤였습니다. 상자 2개 분량이었는데 연도별로 묶인 도면 묶음과 설계 변경 기록지가 빼곡하게 들어있었어요. 나는 가장 오래된 것부터 펼쳤습니다. 초기 한국 잠수함 설계도였는데 첫 장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해외 기술 도입 기록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기술이 초기 설계에 반영됐다는 내용이었는데 날짜와 출처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나는 그 기록을 들고 박준혁을 호출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자료를 그의 앞에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결국 여기서 시작했군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자 기술이라고 합니까? 라고 했는데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박준혁이 자료를 봤습니다.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했어요. 배웠습니다. 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부정하거나 설명하려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이 이상하게 반박하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박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선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세대별로 묶인 도면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초기 설계부터 가장 최근 것까지 나란히 놓였는데 나는 그 도면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비슷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박준혁이 특정 구획을 손으로 짚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설명이라기보다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초기 설계에서 도입된 기술이 다음 세대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손가락 하나로 보여줬습니다. 도입된 부분이 한 세대가 지나면서 수정됐고 두 세대가 지나면서 구조 자체가 달라져 있었어요. 세 세대째에는 원래 도입했던 방식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면을 따라가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훔치면 그대로 남지만 배우면 다음 것이 나옵니다. 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일정했는데 그 일정함이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얹어놓는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반박하려 했어요. 배웠다는 것 자체가 출발점이 남의 것이라는 증거라고 말하려 했는데 도면을 보면서 그 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를 따지다가 멈췄습니다. 독일 제안서의 핵심 부품 공급망이 떠올랐어요. 여러 나라 업체로 흩어져 있었는데 독일 기술이라고 불리는 것들 중 상당 부분이 외부에서 조달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반박하려던 말이 더 이상 앞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회의실을 나온 건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나는 숙소 쪽으로 걷다가 거제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벤치에 잠깐 앉았어요. 바람이 불었고 바다 냄새가 올라왔으며 멀리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배웠다는 것이 가짜의 증거가 되는 건지를 따지고 있었는데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숙소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라라였어요.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낡아 보였습니다. 클라라가 다가와 벤치 옆에 섰어요. 말이 없었는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하려고 가져왔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건조했는데 그 건조함 안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았어요. 겉면이 낡았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으며 봉투 위에 에른스트 슈타이너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나는 클라라를 봤는데 그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어디서 난 거냐고 물으려다가 멈췄습니다. 클라라가 걸어가면서 말했어요. 박준혁 씨가 전해달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바람이 한 번 불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손에 쥔 채 항구를 봤어요. 크레인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아래로 선박이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 열어보지 않았는데 손끝에서 종이에 거친 촉감이 느껴졌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박준혁이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오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낡은 작업 수첩이 나왔는데 표지에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4년이었어요. 나는 첫 장을 넘기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1994년에 한국에 왔다는 걸 나는 알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준혁을 찾아간 건 회의실이 아니라 현장이었습니다. 그가 생산동 안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들어섰는데 용접 연기 냄새가 공기 아래쪽에 깔려 있었고 천장 환풍기 소리가 낮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박준혁은 블록 옆에 서서 기술자와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내가 들어서는 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꺼내 그의 앞에 내려놓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이 사진을 봤어요. 잠깐이었는데 표정이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검증 과정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종류의 표정이었는데 굳어있는 게 아니라 오래된 것을 다시 꺼내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그는 사진을 들고 한동안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자신이 당시 신입 기술자였다고 했습니다. 에른스트에게 용접 검사를 배웠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천천히 나왔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이 사람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소화하려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이 말을 이었어요. 마지막 날 에른스트가 한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르친 방법을 버릴 수 있을 때 너희 기술이 된다. 라고 했다는 말이었는데 그 문장이 생산동 안에서 이상하게 크게 울렸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수첩 마지막 장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전통을 특권으로 착각하면 언젠가 따라잡힌다는 아버지의 문장이었는데 아버지가 수첩에 적은 것과 박준혁에게 말한 것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독일 본사였어요. 나는 박준혁에게 잠깐 양해를 구하고 생산동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낯설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본사 임원이었어요. 그는 최종 생산 검증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기술적인 이유를 먼저 댔는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나는 이유를 더 물었는데 그가 말을 바꿨습니다. 이번 검증이 끝나고 나면 마르틴의 독일 산업계 복귀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 나왔어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검증 이후의 행보에 대해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식이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할 만큼 경험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나는 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생산동 외벽에 기대어 서 있었는데 거제 항구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크레인 소리가 낮게 들렸으며 전화 너머 목소리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잠깐 흔들렸습니다. 흔들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불편했는데 사실이었어요. 독일 산업계로 돌아가는 것이 나쁜 선택이 아니었고 검증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않았으며 일정 조정이라는 게 검증을 무효화하는 게 아니라 절차를 다듬는 것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캐나다 측에 일정 조정을 제안하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잠깐 서 있었는데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캐나다 측 검증 담당자에게 연락하려고 전화기를 꺼내는 순간 메일 알림이 떴어요. 발신인이 클라라였습니다. 제목이 없었는데 나는 메일을 열었어요.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열자마자 표가 나왔는데 독일 생산계획 문서였어요. 클라라가 검증위원회 공용 서버에서 뽑은 자료였는데 캐나다 1번함 확정 생산 라인이 아직도 없다는 내용이 수치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표를 보면서 전화기를 내렸어요. 일정 조정을 제안하면 이 문서가 이유를 설명해 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독일이 시간이 필요한 게 기술적인 이유가 아니라 확정 라인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캐나다 측이 모를 리 없었어요. 나는 캐나다 측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독일 본사에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임원이 받았는데 이번엔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48시간 뒤 예정대로 검사한다고 했어요. 일정 조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잠깐 뒤 임원이 말했는데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직이 기대하는 방향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의 결과를 생각해 봤느냐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산동 입구 쪽에서 박준혁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나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내용을 들은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어요. 나는 48시간 뒤 예정대로 검사한다고 했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무표정이 이번엔 이상하게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감각이 어디서 오는 건지는 생산동 앞을 벗어나 숙소로 돌아오는 내내 알 수 없었어요. 48시간이 지나고 최종 생산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검증위원들과 함께 독일 측이 제출한 디지털 생산 계획 화면 앞에 앉았어요. 자료가 정리된 방식은 깔끔했습니다. 도크 번호와 작업 일정, 인원 배치가 표 안에 빼곡하게 들어있었고 색깔로 구분된 공정 흐름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나는 표를 처음부터 넘기기 시작했어요. 독일 해군 물량이 나오는 구간을 지나 해외 고객 물량 쪽으로 넘어갔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캐나다 1번함 항목이었어요. 건조 시작 시점부터 특정 구간까지는 도크 번호와 작업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그 다음 시점부터 표가 달라졌습니다. 도크 번호가 없었어요. 작업 인원 명단도 없었습니다. 비고란에 신규 유럽 협력 라인 이전 예정이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그 아래가 비어 있었어요. 나는 그 빈칸을 한동안 봤습니다. 협력 라인 이전이라는 말이 지난번 메일에서도 나왔던 표현이었는데 이번엔 공식 자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공식 자료 안에 있다는 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했는데 그게 의도된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독일 대표에게 협력 라인이 어디인지 물었어요. 그는 자료를 열며 유럽 내 협력 조선소와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조선소 이름을 달라고 했어요. 그가 말했는데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후보군이 있다고 했는데 확정 전이라고 했어요. 작업 인원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협력 조선소가 확정되면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처음보다 낮아져 있었어요. 나는 그 답을 들으면서 화면 속 빈칸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 측 자료를 열어달라고 했어요. 박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 측 일정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독일 자료와 같은 구조였는데 내용이 달랐어요. 도크 번호가 있었고 작업 공정이 구간별로 나뉘어 있었으며 협력업체 목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캐나다 사양으로 표시된 작업 구간 중 일부의 발주 전 준비 항목이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박준혁에게 물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계약이 없으니 당장 만들 수는 없지만 계약 다음 날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고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독일 대표가 즉각 끼어들었어요. 한국은 남는 도크를 과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약도 없이 준비 항목을 만들어 놓는 건 실제 능력이 아니라 서류 위의 숫자라고 했는데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나는 양측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양쪽에 던졌어요. 내일 계약하면 첫 번째 강제는 어디서 절단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나는 독일 대표를 먼저 봤습니다. 그가 자료를 열었는데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빠르지 않았어요. 잠깐 뒤 그가 말했습니다. 협력 조선소 확정 이후 세부 일정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 안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나는 박준혁을 봤습니다. 그는 이미 화면을 바꿔놓고 있었어요. 공장 번호가 나왔습니다. 절단 공정이 이루어지는 설비 번호와 담당 기술자, 이름, 준비 상태가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나는 그 화면을 보면서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숫자가 있다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숫자 뒤에 사람 이름이 있다는 게 달랐어요. 나는 평가표를 꺼냈습니다. 생산 준비도 항목 앞에 잠깐 멈췄어요. 35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독일 조선업에 불리한 점수를 매긴 적이 없었는데 펜을 드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생산 준비도를 한국보다 낮게 기록했어요. 평가표에 숫자가 찍히는 순간 독일 대표가 회의실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회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달랐어요. 처음 이 회의실에 들어왔을 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평가표를 덮었어요. 방금 내가 기록한 숫자가 이 검증의 방향을 어디로 틀었는지를 느끼고 있었는데 그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보다 숫자가 말하는 것을 따랐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평가가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걸 느낀 건 생산 준비도 항목에 점수를 기록하고 나서였습니다. 검증위원장으로서 편향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이상하게 걸렸어요.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그대로 기록하는 게 편향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결과를 더 의심해야 편향 없는 것인지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장 위험한 긴급 상황 시험을 추가하기로 했어요. 검증위원장 권한으로 추가 시험을 설계하는 건 절차 안에 있는 일이었고 지금 이 시점에 추가한다는 게 어떤 인상을 줄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했어요. 내가 설계한 시험이 한국에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가장 극단적인 조건을 넣어야 했는데 극단적인 조건이란 실제 현장에서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납품 직전 핵심 장비에서 결함이 발견됐다는 가상 상황을 양측에 동시에 통보했어요. 24시간 안에 원인 분석, 대체 부품, 설계 변경, 재시험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통보하고 나서 나는 양측 반응을 기다렸어요. 독일 측은 1시간 안에 기술팀 회의를 열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초반에 연락이 없었어요. 2시간이 지나도 보고가 없었고 3시간이 지나서야 협력업체와 일정 조율 중이라는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4시간이 됐는데도 한국 측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어요. 독일 대표가 끼어든 건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것이 후발국의 현실이라고 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체계가 없으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뿐이라고 했는데 목소리에 오랜만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화면을 봤어요. 한국 측 연락이 없는 게 사실이었고 시간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으며 독일 대표의 말이 이 순간만큼은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자리를 잡기 전에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준혁이었는데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완성 블록을 다시 뜯겠다고 했어요.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잠깐 멈췄습니다. 완성 블록을 다시 뜯는다는 건 이미 조립이 끝난 구조물을 해체한다는 뜻이었는데 그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선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었어요. 납기를 맞추려면 뜯으면 안 됐습니다. 뜯는 순간 일정 전체가 밀렸어요. 나는 박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납기 일정을 고려했느냐고 물었는데 그가 말했어요. 결함을 덮고 납기를 지키는 것과 결함을 열고 납기를 미루는 것 중에 선택해야 했는데 내부에서 전자를 제안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제안을 거부했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어요. 나는 전화를 끊고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결함을 덮자는 제안을 거부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어느 조직이든 납기 압박이 있을 때 결함을 덮자는 말이 나오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는데 그 제안을 거부하고 블록을 뜯는 결정을 내렸다는 게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밤이 됐어요. 나는 숙소에서 자려다가 한국 측 현장 보고가 들어온다는 걸 알고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 현장 영상이 연결됐는데 블록이 해체된 자리에 설계자와 용접공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조명이 강하게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교대 없이 작업하고 있었으며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움직임이 빠르지 않고 정확했습니다. 나는 그 화면을 보면서 이 장면이 연출된 건지 아닌지를 따졌어요. 밤새 카메라를 켜놓고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검증위원장에게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록을 뜯는 건 연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뜯지 않으면 해체된 자리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한국 측 제출물이 도착했습니다. 원인 분석 보고서와 함께 실제 수정 시편이 왔어요. 나는 보고서를 먼저 읽었는데 원인이 용접 접합부의 미세 공극이었고 공극이 생긴 이유까지 분석되어 있었으며 설계 변경 내용이 수치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시편을 손에 들었어요. 표면을 살폈는데 수정 흔적이 있었고 그 흔적이 억지로 메운 것이 아니라 공정을 다시 밟은 것이라는 게 촉감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시편을 내려놓으며 지난밤 화면 속 장면을 떠올렸어요. 문제가 없는 것이 강점이 아니라는 걸 불량품 창고에서 이미 한 번 봤는데 문제가 터졌을 때 공장 전체가 멈춰서라도 고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번엔 밤새 화면으로 봤습니다. 독일 대표가 회의실로 들어온 건 한국 측 제출물을 검토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는 한국의 초반 대응 지연을 지적했습니다. 24시간 중 4시간을 허비했다고 했는데 나는 그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제출물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수정 시편을 그쪽으로 밀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시편을 집어들었는데 표면을 보더니 내려놓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지금 이 시편 앞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캐나다 측이 최종 승부를 선언한 건 긴급 상황 시험 결과가 정리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양측에 120시간 연속 운용 대응 시험을 명령한다는 공문이 왔는데 나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검증의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어요. 120시간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닷새 동안 부품 공급 중단, 설계 변경, 정비 인력 이탈, 긴급 출항 요구를 순서대로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뒤따랐는데 나는 그 시나리오를 읽으며 이 시험이 기술을 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보는 거라는 걸 느꼈어요. 기술은 준비된 환경에서 빛나지만 시스템은 무너지는 환경에서 드러난다는 걸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 그 원칙이 지금 이 시험 설계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투입은 부품 공급 중단이었습니다. 특정 핵심 부품의 공급이 갑자기 끊겼다는 가상 상황을 양측에 동시에 통보했어요. 독일 측 반응이 먼저 왔습니다. 대체 부품 업체 목록을 제출했는데 목록이 길었고 업체명과 공급 가능 일정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서류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록 안 업체 중 실제 잠수함, 부품 납품 이력이 있는 곳이 몇 개인지를 확인하려다가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잠수함 부품 공급업체는 군 당국 승인이 필요했는데 그 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협력업체 연락이 시작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박준혁이 직접 업체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과정을 화면으로 봤습니다. 업체 담당자와 박준혁 사이에 말이 많지 않았어요. 박준혁이 숫자를 말하면 상대가 확인하고 일정을 말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교환이 빠르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사람들 사이의 방식이었어요. 두 번째 투입은 설계 변경이었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특정 구획의 설계를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시험 도중에 넣었어요. 실제 운용 환경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험 중간에 설계 변경 요구가 들어온다는 건 이미 진행 중인 작업을 멈추고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독일 측은 설계팀을 소집했어요. 기술자들이 모였는데 논의가 길어졌습니다. 변경이 기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다른 작업이 멈춰 있었어요. 한국 측에서는 박준혁이 설계자에게 화면을 공유하며 수치를 바꾸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변경 요구가 들어온 지 2시간 만에 수정 설계안이 나왔는데 나는 그 속도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를 봤어요. 설계자가 수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미 변경 가능 범위가 설계안에 정의되어 있었고 그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변경을 고려하고 만든 설계였어요. 세 번째 투입은 정비 인력 이탈이었습니다. 핵심 정비 인력 2명이 갑자기 빠진다는 상황을 통보했어요. 독일 측은 대체 인력을 외부에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확보 과정에서 보안 승인 절차가 다시 필요했습니다. 잠수함 정비에 접근하는 인력은 보안 심사를 받아야 했는데 그 심사 기간이 시험 시간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국 측에서는 내부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준혁이 작업 구역별 인원을 조정했는데 빠진 2명의 역할이 기존 인력 사이에 분배됐어요. 한 명이 두 역할을 맡는 게 아니라 역할 자체가 나뉘어 여러 명이 나누어 가지는 방식이었는데 그 분배가 즉흥적인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비상배치 계획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훈련이 된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의 차이라는 걸 느꼈어요. 네 번째 투입이 들어간 건 72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배터리 개통 오류 상황이었어요. 한국 측이 크게 흔들린 건 이 구간이었습니다. 배터리 개통에서 이상 수치가 나오자 원인을 찾는 과정이 길어졌어요. 협력업체와 책임 소재를 두고 내부 논의가 벌어졌는데 그 논의가 화면 밖으로 새어나올 만큼 컸습니다. 독일 대표가 옆에서 이걸 보고 있다가 말했어요. 실제 상황이었다면 이미 끝났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논의가 길어지는 동안 시간이 가고 있었고 배터리 개통 오류는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준혁이 움직인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그는 내부 논의를 멈췄습니다. 생산을 멈추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나오자 논의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국내 협력업체와 시험실을 동시에 호출했습니다. 문제를 현장에서 닫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짧았고 이후 설명이 없었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불량품 창고에서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감추면 보고서에서는 없어지지만 잠수함 안에서는 다시 나타난다는 말이었는데 지금 박준혁이 하는 것이 그 말의 반대편이었어요. 감추지 않기 위해 생산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배터리 개통 문제가 해결된 건 네 번째 투입이 시작된 지 16시간이 지나서였어요. 긴 시간이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기준 시간을 넘겼다고 했는데 나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 투입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투입은 긴급 출항 요구였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 명령이 내려지는 상황이었는데 이 시험은 기술적 완성도를 보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 속도와 우선순위 판단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측은 미완료 항목 목록을 제출하며 외부 업체 확인을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확인이 끝나면 출항하겠다고 했는데 그 확인을 기다리는 시간이 기준을 넘겼습니다. 한국 측에서 박준혁이 미완료 항목을 직접 검토했어요. 항목별로 출항에 치명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눴는데 그 판단이 빠르고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치명적이지 않은 항목은 출항 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정을 내리는데 걸린 시간이 짧았어요. 120시간이 끝났습니다. 나는 양측 결과표를 받아들었어요. 독일 측은 개별 기술 문제는 빠르게 해결했지만 부품 승인, 인력 보안 심사, 외부 업체 확인에서 시간이 누적됐고 마지막 긴급 출항에서 기준 시간을 넘겼습니다. 한국 측은 배터리 개통 오류로 크게 흔들렸지만 미종결 항목이 없었어요. 독일 대표가 결과표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에 유리하게 설계된 시험이라고 했어요. 나는 양측 서명이 들어간 조건서를 테이블에 꺼냈습니다. 시험 시작 전 양측이 조건에 합의하고 서명했다는 게 거기 적혀 있었어요. 독일 대표가 그 서류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과표를 덮으며 화면 한쪽을 봤어요. 미종결 항목 연건이라는 한 줄이 남아 있었는데 화려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닫았다는 뜻이었어요. 그 한 줄이 120시간 동안 본 모든 장면보다 더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최종 공개 평가장이 열린 건 120시간 시험이 끝나고 사흘이 지나서였습니다. 장소는 오타와였어요. 캐나다 국방부 대형 회의실이었는데 양측 대표단과 캐나다 해군 고위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한쪽 벽면에 대형 화면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의장석에 앉아 회의실 안을 둘러봤어요. 90일 전 이 검증이 시작됐을 때와 같은 종류의 자리였는데 공기가 달랐습니다. 그때는 독일 대표가 주도하는 자리였고 나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쪽도 주도하지 않는 자리처럼 느껴졌어요. 독일 대표가 먼저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허락했어요. 그가 일어서서 화면을 바꿨는데 90일 전 첫 회의에서 띄웠던 것과 같은 도면 2장이었습니다. 나란히 놓인 독일과 한국의 설계도였어요. 그는 아무리 개량해도 원본은 독일이며 한국은 복제품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는데 90일 전과 달리 그 힘이 자신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회의실 안 몇몇이 화면을 봤는데 처음 그 도면을 봤을 때처럼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90일 전 나도 그 말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 도면을 처음 봤을 때 닮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나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생산표가 나란히 떴어요. 왼쪽 독일 생산표에는 캐나다 1번함 건조 구간의 신규 유럽 협력 라인 이전 예정이라는 문장이 있었고 확정 조선소 이름이 없었습니다. 오른쪽 한국 생산표에는 도크 번호와 작업 인원, 협력업체 목록이 있었고 발주전 준비 항목이라는 표시가 붙은 구간에 공장 번호와 담당자 이름이 있었어요. 나는 양측 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실제 공장이 있고 작업자가 있으며 실패 기록과 수정 기록이 있고 120시간 검증 결과가 있다고 했어요. 독일의 캐나다 1번함에는 여전히 확정 생산 라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독일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국가적 배신이라고 했어요. 독일인 검증위원장이 경쟁국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는 건 검증의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의실 안면 몇이 그쪽을 봤어요. 나는 가방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아버지의 용접 측정기가 손에 잡혔어요. 나는 그것을 꺼내 단상 위에 올렸습니다. 에른스트 슈타이너가 40년 동안 킬 조선소에서 쓰던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나에게 독일 잠수함은 세계의 기준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했어요.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배웠다는 것이 가짜의 증거라면 모든 기술 국가는 가짜라고 했어요. 독일도 처음에는 배웠고 배운 것을 버리면서 자신의 기술이 됐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한 것이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는데 그 말을 하면서 박준혁이 세대별 도면을 테이블 위에 펼쳤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어요. 독일 대표가 다시 말하려 했는데 나는 먼저 말했습니다. 진짜 가짜는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 수 있다고 파는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화면 속 두 생산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실물이 있는 쪽과 약속만 있는 쪽, 어느 쪽이 가짜입니까?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독일 대표가 입을 열려다가 닫았습니다. 캐나다 해군 고위 관계자가 자료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나는 단상 위 측정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표면이 손에 닿았는데 91전 킬 조선소 앞에서 이것을 쥐었을 때와 온도가 같았어요. 그런데 무게가 달랐습니다. 같은 물건인데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이상했는데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지난 90일 동안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회의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독일 대표가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서류를 묶는 손이 느렸는데 나는 그 손을 보면서 90일 전 이 사람이 도면을 화면에 띄우던 손과 같은 손이라는 게 이상하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수석 대표가 일어서며 양측에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검토 후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했는데 목소리에 이미 방향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측정기를 가방에 넣으면서 창밖을 봤는데 오타와의 오후 햇빛이 회의실 바닥 위로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한국 대표단 쪽에 있었는데 나와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봤는데 그 시선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평가가 끝나고 나서 박준혁을 찾은 건 회의실 밖 복도에서였습니다. 대표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으며 나는 그 흐름 속에서 그를 찾았어요. 박준혁은 한국 대표단과 함께 있었는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서로 악수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는 그 흐름과 약간 떨어진 자리에 있었어요. 나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독일을 이겼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어요. 직접적인 질문이었는데 그에게는 그런 방식이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박준혁이 나를 봤어요. 잠깐이었는데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희가 이긴 게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캐나다가 필요한 배를 고른 것뿐입니다. 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덧붙이지 않았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긴 게 아니라는 말을 겸손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그가 겸손을 연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90일 동안 알아버렸어요. 사실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준혁이 서류를 가방에 넣고 돌아섰어요. 복도 안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섞였는데 나는 그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걸 보면서 90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긴지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킬로 돌아온 건 오타와에서 비행기를 탄 지 하루가 지나서였어요. 공항에서 나오자 독일 특유의 차가운 바람이 불었는데 거제의 바닷바람과 온도가 달랐습니다. 나는 짐을 들고 택시를 기다리면서 클라라에게 연락했어요. 만나자고 했는데 클라라가 어디냐고 물었고 나는 아버지가 일했던 부두 쪽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클라라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낡은 부두에 도착한 건 오후가 기울고 나서였어요. 부두 끝에 서자 킬 항구가 한눈에 들어왔는데 크레인들이 저녁빛 아래에서 멈춰 있었고 수면이 낮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40년 동안 이 부두를 오갔다는 게 지금 이 자리에 서면 실감이 났어요. 에른스트가 이 냄새를 맡으며 일했고 이 바람을 맞으며 돌아왔으며 1994년에는 한국으로 건너가 젊은 박준혁 옆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클라라가 도착한 건 잠깐 뒤였습니다.
나는 딸이 부두 쪽으로 걸어오는 걸 봤는데 말이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클라라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나란히 부두 끝에 섰어요. 바람이 불었고 물냄새가 올라왔으며 크레인 그림자가 수면 위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나는 먼저 말했어요. 한국 연구를 택했을 때 내가 했던 말을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말이 짧았는데 길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클라라가 나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있지 않았는데 바로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잠깐 뒤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도 듣고 싶었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부두 아래 물을 봤어요. 출렁임이 일정했는데 그 일정함이 이상하게 오래 눈에 걸렸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에른스트의 수첩을 다시 꺼낸 건 밤이 되어서였어요. 마지막 장을 폈습니다. 이들은 방법보다 이유를 묻는다는 문장이 있었고 그 아래 빈 페이지가 이어졌어요.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어요. 빈 페이지를 보다가 천천히 썼습니다. 나는 한국이 독일의 기술을 따라왔다고 믿었다. 라고 적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름을 지키는 동안 그들은 기준을 지켰다. 라고 썼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나서 수첩을 덮지 않았어요. 그 문장들이 아버지의 필체 옆에 놓여 있었는데 필체가 달랐지만 방향이 같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박준혁이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가 말하기 전에 사진이 먼저 전송됐어요. 2장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1994년 흑백 사진이었는데 에른스트와 젊은 박준혁이 조선소 앞에 서 있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컬러 사진이었는데 같은 장소였습니다. 크레인이 같은 위치에 있었고 선체 구조물이 배경에 보였는데 서 있는 사람들이 달랐어요. 20대로 보이는 젊은 기술자들이었는데 현장복 차림이었고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어요. 올해 신입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고 기다리는 기색도 없었으며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두 사진을 화면에 나란히 놓고 봤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진 사이에 있었는데 조선소는 같았고 사람들은 달랐으며 현장복의 형태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진에서 같은 것이 있었어요. 카메라를 보는 눈빛이었는데 자랑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할 것이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나는 수첩을 다시 폈습니다. 내가 쓴 문장 아래 한 줄을 더 썼어요. 한 척의 잠수함이 아니라 배운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것을 넘기는 것이 그들이 보여준 가장 무서운 것이었다. 라고 적었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킬 항구 위로 밤이 내려앉아 있었고 크레인 불빛이 멀리서 깜빡이고 있었으며 수면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이 책상 위에 펼쳐진 채였는데 두 세대의 문장이 같은 페이지 안에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덮지 않았습니다.